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한 주 잘 보내셨지요? 이번 시간에는 청소년 복지론 제9장 장애 청소년 복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애 청소년 복지는 장애 청소년의 정의서부터 시작해서 특성, 그 다음에 자아 정체감, 그 다음에 장애 그 청소년의 권리, 그 다음에 사회 참여까지 이렇게 5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 장애라고 칭하는 이 특수한 조건은 우리들 누구에게나 발생할 이 개연성이 있는 인간 삶의 한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특수한 사람만이 장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누구에게나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인간의 삶의 한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장애를 나와는 어떤 면에서 보는 무관한 일이다. 그리고 우리의 어떤 가족과는 관계없는 것이다. 그리고 하찮은 것 등으로 치부해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어떤 면에서 보면 도외시하거나 경시하는 이러한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누구에게나,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어떤 친척들, 우리의 부모, 누구에게나 일단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어떤 도외시하거나 경시하는 그런 사회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애 청소년들은 이 장애로 인해서 어떤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어떤 빈곤과 그 다음에 사회적 소외 등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떤 불이익의 고통을 받으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로 인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불이익의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다 보니까 이 우리 장애 청소년은 이 무력감과 절망감 이것들은 전반적인 청소년 발달에 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 이 장애로 인해서 이 무력감과 절망감으로 인해서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보면 이 청소년들은 그 비장애 청소년들에 비해서 어떻게 됩니까? 낮은 어떤 학업 성취도, 그 다음에 학교 적응에 어떤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좌절과 열등감을 느끼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 청소년들은 그들이 지닌 장애 때문에 놀림을 당하거나 어떤 따돌림을 당하게 되기 쉽고, 그래서 자연히 어떻게 돼요? 사회적 고립감이나 부적절감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애 청소년들이 이 장애를 이유로 인해서 차별과 소외감을 겪지 않도록 이런 청소년 어떤 그런 장애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에 대한 모든 책임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일차적인 어떤 적극적인 어떤 지원이 또 이루어져야 되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사회의 어떤 그런 각 기관들이 또 동참하는 이런 어떤 그 아름다운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 청소년의 이 복지 정책과 이 서비스는 장애 청소년의 어떤 그런 역량 강화를 통해서 사회 참여와 통합, 그러니까 사회 참여와 이 통합을 지원하는 방향에서 논의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는 장애 청소년의 복지를 위한 이 정책이나 그다음에 서비스는 존재하지 않는다 해도 무방할 정도로 어떻게 돼요? 취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장애인도 국민이기에 이와 같은 어떤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함은 너무도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런 장애인의 특수한 여건에 따라서 소외된 부분에 대한 어떤 보완책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같은 어떤 아름다운 삶의 욕구와 의지를 가지고 사회와 동등되게 어떤 면에서 참여하려면 무엇보다 이들의 어떤 자립 능력, 그죠? 자립 능력 배양과 어떤 면에서 보면 여기서 보면 이 자립 능력 배양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하지만 않으면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런 것들이 또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이 이 장애인과 같은 인간다운 삶의 욕구와 의지를 가지고 사회에 동참하게 참여하려면
무엇을 해줘야 됩니까? 이들의 어떤 자립 능력 배양과 사회 적응을 위해서 범국가적으로 혹은 범사회적 차원에서 이들의 어떤 편익 도모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장애라고 해서 비장애인과 구별된 그런 어떤 삶이 아니라 정말 어떤 면에서는 범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들의 어떤 편익 도모할 수 있는, 이들의 어떤 자립을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이러한 차원에서 국가와 사회적으로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장애에 대한 어떤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엔의 장애인 인권 권리 선언에서는 이게 언제 이루어졌냐면 유엔 총회 제 30년 차, 이 30차 결의에서 이제 이루어졌는데, 이게 언제 이루어졌냐면 1975년도에 이루어졌는데, 자, 장애인의 특성적인 생활에 통합될 수 있도록 필요한 권리들을 어떻게 돼요? 보호할 수 있는 이 공통적 기반과 준거의 틀을 선언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애인 권리 선언이 나오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장애인이라 하면 어떤 것이냐라고 하면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그다음에 신체적 정식적 능력의 불완전으로 인해서 개인적으로 또는 사회적 생활에 필요한 것을 확보하는데 자기 자신으로서는 완전하게 또는 부분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은 완전하게 할 수 없는 것들. 그러니까 완전하게, 이 완전하게 한다는 것은, 이 완전하게 한다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장애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하게 또 부분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은 어떤 면에서는 이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어떤 신체적 정신적 능력의 불완전으로 인해서 여기에서는 어떤 개인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이런 어떤 그 사회생활에 자기 자신으로서는 완전하게 부분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을 우리가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이라 하면 이제 분명히 선천적 후천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계보건기구라는 WHO에서 이 이제 1980년도에 장애를 어떤 면에서는 이 장애인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봤을 때 장애를 세 가지 측면의 차원에서 나눴다는 거죠. 첫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장애를 세 가지 차원에서 나누는데 심신의 장애, 손상을 입고, 그 다음에 어떤 장애, 그 다음에 사회적 분리, 요거로 이제 정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1983년도에 세계 행동 계획 등 유엔의 어떤 각종 선언에서 이를 장애의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이 장애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의 정의가 어떤 것이냐? 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장애의 정의를 우리가 살펴보면, 자, 장애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르면 신체적, 정신적 이 장애로 인해서 오랫동안 하여튼간에 사회생활에 적용을 받는 자를 말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우리가서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장애의 이제 정의를 금방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신체적 장애란 뭐냐? 신체적 장애는 자,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어떤 장애,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신체의 기능의 어떤 장애, 그 다음에 내부 기관의 장애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장애다라고, 우리가 신체적 장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 정신적 장애란 뭐냐? 발달장애, 우리가 발달장애 얘기죠. 그리고 정신적 질환, 이것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우리가 장애를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장애의 정의를 크게 나누면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나누는데, 요걸 이렇게 해서 또 우리가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애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면 장애복지법에 따른 장애 유형을 보면은 이제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를 나눈다 그랬잖아요. 그럼 신체적 장애는 뭐냐면 외부 신체와 내부 기관 간의 이제 장애를 또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외부는 어떻게 나누냐면 지체에서부터 내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언어 장애,
안면장애 이렇게 나누고요. 내부기관의 장애는 이제 여기서부터 신장, 심장, 간장애, 호흡기, 장루, 요로장애, 뇌전증 이런 것들이 나눌 수 있고 이제 정신적 장애는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자,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에서 지체장애라는 것은 이거는 그 어떤 그 발달 이거는 이제 그 발달 장애에서 이제 그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요소가 나타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 절단 장애라는 겁니다. 절단 지체는 절단 장애, 그다음에 관절 장애, 지체 기능 장애, 변형 장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지체 장애라고 하고 뇌병변 장애는 뭐냐면 중추신경의 어떤 손상으로 인해서 복합적 장애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머리도 그렇고 막 팔도 틀고 이렇게 어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인해서 일어나는 어떤 장애를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다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이런 것들이구나라는 건 우리가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시각 장애는 시력이나 시야 결손 장애, 그다음에 청각, 요 청각인데 청작이라는 게 청각 장애입니다. 청력, 그다음에 편형 기능 장애, 요거를 이제 청각 장애라고 언어 장애는 여기에서는 언어 장애, 음성 장애, 구어 장애 이런 게 있고 안면 장애는 안면부의 어떤 추상, 함몰, 비유 등 이 변형으로 인한 장애를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내부 기관의 장애는 내부는 신장 장애다, 신장. 그래서 무슨 투석 치료적이거나 신장을 이식받는 경우. 그다음에 심장은 일상생활이 현저히 저하되는 어떤 심장 기능 이상. 그다음에 간 장애는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중증의 어떤 간 기능 이상이 일어나는 거고 호흡기 장애는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어떤 만성 중증의 호흡기 이상. 그다음에 장루 요로 장애는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 뇌졸중에는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어떤 만성 뇌졸중. 이게 뇌전증이라고 하죠. 만성. 그다음에 이제 정신적 장애에서 지적과 정신 자폐장애라고 나눌 수 있는데 지적은 지능 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그다음에 정신장애는 이제 여긴 사회복지를 하면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데 뭐 조병현 뭐고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뭐 재발성 우울장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것들을 하나하나 다 살펴보게 되면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나중에 이런 것들은 뭐지라고 우리가 한번 또 살펴보는 시간이 있을는지 없을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폐성 장애는 소아자폐 등 자폐성 장애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확대 장애의 범주는 뭐 만성 알코올이라든지 약물 장도, 뭐 기질성 뇌 증후군, 치매, 기타 정신발달 장애로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체적 장애는 소화기 장애, 뭐 비뇨기 장애, 만성 통증, 기타 암으로 발생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장애복지법에 따른 분류에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 및 장애인의 정의는 그 나라의 어떤 사회적이고 문화적이고 경제적, 정치적 여건과 수준에 따라서 변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WHO에서는 1980년대에 이제 국제 장애 분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장애를 분류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분류법에는 장애를 손상, 불능, 어떤 면은 손상, 그다음에 불능, 그다음에 이제 분리 요 세 가지를 이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을 통해서 또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실적으로 이제 보고자 하는 건 뭐냐면, 자, 장애인 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의 정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보건기구라고 하는 WHO, 이 WHO에서 권장하고 있는 어떤 국제기능, 장애, 건강분류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볼 때 아직 미흡한 수준이기는 하나 점차적으로 어떻게 돼요? 손상 상태에서 능력장애 상태로 그리고 지금은 어떤 참여 환경, 이 사회적 요인을 이제 어느 정도는 고려하고 있는 이러한 사항이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그 장애의 개념에서 장애 청소년의 정의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사회 통념이나 장애 청소년의 어떤 복지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이 장애인은 어떤 복지법, 생활보호법, 특수교용지력법, 아동복지법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때 이 장애 청소년이란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살펴봤을 때 자, 중고등학교 시기에 해당되는 이 청소년, 그죠? 청소년. 그냥 만 몇 살이냐? 13세 이상에서 18세 미만. 13세 이상에서 18세 미만인으로서
장애인 복지법, 이 장애인 복지법에서 규정한 바에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고 정의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중고등학생, 그리고 13세에서 만 13세에서 18세 미만의 장애인 복지법에서 규정한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고 우리가 장애 청소년을 우리가 정의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장애 청소년이란 중고등학교 시기에 해당되는 청소년으로 이 장애인 복지법에서 규정한 바에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제 정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장애 청소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특수교육진흥법과 장애복지법에서 장애인과 청소년의 개념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장애인은 어떻게 됐다 그랬죠? 선천적 내지 후천적 원인에 관계없이 신체적 혹은 정신적 능력의 장애 때문에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일상생활을 스스로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 그 사람이 누구죠? 지체장애나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그 다음에 지적장애, 정신적 결함,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일상생활이나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어떻게 됐냐?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의 법에서는 이제 장애복지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장애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애의 정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라는 의학적 원인이 존재하고 이러한 원인에 의해서 일상생활이나 그리고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상태라는 두 가지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장애를 규정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권과 그 다음에 학습권을 보장해 주어야 된다라고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 청소년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서 인권적인 차원에서 그에 적합한 교육과 어떻게 돼요?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 청소년의 유형별로 우리가 이제 특성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지적장애 청소년입니다. 지적장애 청소년의 사회정서적 특성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적장애 청소년은 일반 청소년에 비해서 사회적으로 대인관계 능력 기술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적응 행동에서 뭘 보여요? 결함을 보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와 대인관계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이들에게 적절한 어떤 사고나 그 다음에 판단과 그 다음에 어떤 사회적 기술, 이런 것들을 어떤 면에서는 지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적장애 청소년들의 사회적, 정서적 발달에 생활 연령이나 정신 연령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들은 정신 연령은 낮지만 사회 연령이 높기 때문에 같은 나이나 또래의 생활 내용을 배우기를 원하지만 어떻게 돼요?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여러 상황에 부적절한 이 혼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지향성이나 책임감, 어떤 사회적 기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부족으로 인해서 부적절한 행동을 나타내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돼요? 거부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두 번째는 이 지적장애인들의 어떤 그런 사회 정서적 이런 어떤 연령에 대한 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셋째는 어떤 것이냐면 여러 가지 정서적 그리고 사회 행동적인 문제점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발달 과정에 있는 학생들과 함께 있다 보니 어떻게 돼요? 학교 환경에서 자신들의 어떤 반응의 양이나 질과 상관없이 결과가 부정적이라고 믿는 이 학습된 무기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기력증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면 사실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심각한 상태까지 올 수 있는데, 그러나 여러 가지 어떤 이제 두 가지가 있죠. 같은 어떤 그런 정신장애가 있는 어떤 그런 장애인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생활하면서 효과를 높일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 무기력을 나타낼 수 있는 이 두 가지가 이제 있는데, 실적으로 보면 이 학습된 무기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부정적인 경험을 했던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 돼요? 좌절에 대한 어떤 이 내성이 부족해서 쉽게 좌절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서는 스스로의 힘에 의존하기보다는 상황적 혹은 외부적인 단서들을 길잡이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지적장애 청소년들에게 나타나는 어떤 사회적, 정서적 특성을 요약하면 어떤 것이냐면, 자, 의존심이 지나치게 많아서 타인에 대해서 건강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대인관계에 있어서 심한 이 긴장감을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여기에는 장애 청소년들은 문제 행동을 사회 행동적 이것으로 다루기보다는 어떤 면에서 보면 정서적으로 접근함으로써 내면의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결과적으로 장애 청소년들의 문제 행동을 사회 행동적 접근으로 다루기보다는 정서적으로 접근하면서 내면의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인지적 특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적 장애 청소년은 사고의 발달에 이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적 어떤 환경적인 자극으로부터 격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일반 교육 체계가 분리된 교육을 받고 있어서 다양한 또래 집단 활동에 참여하는 이 기회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돼요? 후천적으로 인지 발달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어서 기업과 활동에 대한 이 기초 생활 유지에 필요한 이 기술 능력, 이런 것들이 뒤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분리된 교육을 받게 되다 보니까 다양한 어떤 또래 집단의 활동에 참여하는 기회가 제한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후천적으로 인지 발달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어서 기억과 학습, 이 기억과 학습에 대한 어떤 기초 생활 유지에 필요한 기술 능력이 뒤떨어진다는 겁니다. 그죠? 이거 뒤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이들에게 학습상의 어떤 면에서는 그 여러 가지 어떤 주어진 수준에 맞는 교육과 주의의 집중력을 키워줄 수 있는 이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기에 맞는 이 우리의 지적 장애의 어떤 인적 특성에 맞는 수준에 맞는 교육과 주의의 집중력을 키워줄 수 있는 이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이제 지능 지수가 70을 전후해서 우리가 이제 장애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지적 장애는 학업 능력이 일반 청소년의 평균 수준에 비해서 상당히 낮잖아요. 그래서 많은 지적 장애 청소년들이 어떻게 돼요? 새로운 이 어떤 기술을 학습하는데 실패를 나타내기 때문에 새로운 이 과제를 학습할 때 실패할 예견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과제에 대한 어떤 시도조차 거부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는 프로그램과 교육과 주의 집중을 키워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운동 신체적 특성입니다. 운동 신체적 특성. 자, 지적 기능 장애가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이 정신적 기능과 신체의 모든 기관의 운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신체 각 부분의 형태나 기능 면에서 어떻게 돼요? 다양한 특성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서는 앉기라든지 서기, 보행, 뛰기, 손가락 이런 사용 등의 기능이 지체되고 민첩성도 어떻게 돼요? 결핍된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어떤 신체적 과제 수행에 요구되는 힘이나 지구력, 협응, 달리는 속도, 유연성, 그리고 반응 시간의 어떤 정상, 그리고 또래들에 비해 낮은 단계에서 이루어진다고 많은 연구들이 여기에서는 이제 보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장애 청소년은 운동, 그리고 어떤 신체의 움직임, 여기에 운동이나 신체적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운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그런 정신적 기능과 민첩성, 이런 운동에 대한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움직임에 대해서는 부자연스러운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언어적 특성입니다. 언어적 특성. 자, 지적 청소년들은 인지 능력이 매우 느리게 발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이로 인해서
언어 발달에 방해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거의 대부분 언어 장애가 있는데 특히 어떠냐면 언어 장애가 어떤 것이냐면 인지라든지 그다음에 사회, 그다음에 어떤 정서, 어떤 정서적인 어떤 성장 이런 것들이 이제 방해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체의 정도가 심해질수록 뇌 속의 언어 발달을 관장하는 영역의 어떤 잠재적인 신경학적 손상 때문에 언어 발달은 어떻게 돼요? 더 지체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떤 지적장애에서 언어적 특성은 말과 언어의 발달은 지적 발달과 이 지적 발달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장애 청소년, 이 지적장애 청소년들은 일반 청소년보다 언어 지체가 두드러진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 지적장애 청소년들은 인지 부족과 언어 치료의 어떤 그런 의사소통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그 언어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실적으로 보면 인지나 사회 정서적 특성 이런 것들이 좀 낮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사회 정서적 특성입니다. 사회 정서적 특성. 그래서 이들에게는 어떤 사회 정서적 특징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서장애는 열등감이나 불안, 그다음에 자의식 도취, 그다음에 어떤 그런 것으로 인한 과민, 그다음에 우울증 이런 어떤 그 내향적이고 자책적인 감정이 지배적인 것이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등감과 불안 그리고 무기력으로 인해서 반복되는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학습된 이 무기력을 갖게 되고 그다음에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서 대체로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서 장애로 인해서 나타나는 이 큰 특징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어떤 것들이 있느냐면 자기의 낮은 표현력과 사회적 기술의 결여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어떤 그런 표현에 어떤 낮은 그 표현력이 있고 사회성 기술이 결여되어 있고 그다음에 어떤 무기력과 낮은 존재감 그다음에 자아 통제력의 결 이런 어떤 그런 특징이 그러니까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이 어떤 정서 장애로 인해서 나타나는 특징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정서장애 청소년들은 문제 행동으로 인해서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 환경에 적응하는데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문제를 갖게 되고 그리고 동료나 부모, 교사 여러 그 인사들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관계를 형성하거나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떤 자신의 문제나 생각, 욕구 그리고 감정들을 언어화해서 표출하는 것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어떻게 돼요? 일상생활 중에 실패와 그다음에 욕구 좌절의 누적으로 인해서 늘 어떻게 돼요? 불행감을 경험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신에 대한 어떤 부정적 개념을 발전시켜서 차후에는 어떻게 돼요? 정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적응성의 문제를 야기할 이 위험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되냐면 정서적으로 기복이 심해서 교우관계가 어떻게 돼요?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과의 어떤 관계 형성에 이 문제가 있어서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서장애 이 청소년들은 사회 정서적으로 고립되고 그다음에 소외되어 있어서 불안정한 것이 현실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어떤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 고립돼서 소외되어 있어서 불안정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면 여기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이제 이것들을 이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청소년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이끌어내서 이들과 함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을 이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또 한번 살펴보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인지학업적 특성입니다. 인지학업적 특성. 자, 정서장애 청소년들은 어떤 면에서는 이 공격 행동으로 인해서 불안, 그 다음에 위축 행동, 그 다음에 미숙 행동, 사회화된 공격 행동, 이런 어떤 행동 특성을 보이고 학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서 장애를 정의함에 있어서도 하나의 기준이 어떤 면에서는 지적, 그다음에 신체적, 감각적, 지적, 신체적, 감각적 이런 요인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습에 심한 부진을 보이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정서 장애인들은 여러 가지 어떤 이런 것들을 인해서 어떻게 돼요? 학습에 대한 이 학업 성취가 극히 부진하고 정서나 행동면에 문제가 가보일 때는 학습 장애로 분류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학업 성취가 극히 부진하고 정서나 행동면에 문제가 가벼울 때는 이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어떤 정서장애에서 인지학습적인 것이 아니라 학습장애로 분류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체로 정서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어떤 것으로 판별된 이 학생들은 자신의 정신 연령에 맞는 성취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수준에 맞는 이 프로그램, 그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향상시켜 갈 수 있는 이런 어떤 프로그램들이 우리가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 가야 우리 이런 청소년들이 하나의 어떤 그런 정서적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사회의 어떤 비장애인들과의 뭐 동등하게 어떤 그런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위치에서 생활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운동 신체적 특성입니다. 운동 신체적 특성. 자, 정서 장애가 있는 경우는 이 대근 활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소근 활동 그리고 지각 운동 능력이 일반인에 비교해서 낮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감각기관과 연관된 이 운동 능력은 어떻게 됩니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능과 연관됨으로 이에 관한 어떤 면에서 보면 지도와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대근 활동과 소근 활동이 안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지도와 이 훈련이 요구된다는 겁니다. 요구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그 체력이나 대근 활동의 부족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돼요? 훈련 부족이 원인이 되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추측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들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이 신체 능력은 뭐냐면 이 지각 운동 기능이라고 있습니다. 지각 운동 기능. 자, 이들은 동작이나 어떤 복잡성, 숫자, 색깔 혹은 크기로 인해서 심리적인 충동을 일으켜서 운동 수행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각 운동 기능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이런 어떤 동작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운동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정서장애 학생에 나타나는 이때는 어떤 그 지각 운동 기능의 문제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어떤 것이냐면, 자, 첫째는 박자가 뭐냐? 이 청극 자극 여기에 맞는 박수를 치지 못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물건의 조작 능력이 부족하고, 셋째는 이 모방 기술이 부족하다. 근데 넷째는 자기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이 능력이 부족하다. 자기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정서장애 청소년들의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큰 어떤 그런 정서적인 그 문제를 비롯해서 운동이나 어떤 신체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다. 그러니까 정서장애 청소년들은 가장 큰 정서적인 문제를 비롯해서 운동이나 신체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 정서장애 학생들에는 정서장애뿐만 아니라 그 운동, 신체 능력 이런 것들을 함께 이런 어떤 그 지각과 이런 것들이 이런 거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그 청소년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다음에는 이제 언어적 특성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폐 청소년들은 이 언어 사용에 있어서 억양의 결여, 그다음에 리듬의 이상도 보고되고 있는데, 이 리듬과 언어의 어떤 상징적 사용에 이상이 있는 청소년까지 이제 이것이 지속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폐 학생의 발음은 어떻게 돼요? 비교적 정확하며 명료도가 높은 편이라 어떤 경우는 어떻게 돼요? 지나치게 정확한 발음 때문에 이 운율적인 구어의 흐름이 방해받기도 한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이렇게 높낮이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쭉 해서 막 크게 나타난다든지 발음도 이게 없이 막 그냥 쭉 해서 한다 그러면 이런 어떤
언어의 상징적 사용이 그 이상청소년이 이제 계속적으로 지상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운율적인 구어의 흐름이 방해받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특성으로는 어떤 게 나타나냐면 말을 따라하거나 들을 내용을 의미 없이 반복하고 말하는 반향어의 어떤 특성을 보인다는 거죠. 반향어 이런 특성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소통 상황에서 적절하게 언어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언어 사용이 많고 그다음에 사회적 언어나 자벌어의 사용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서장애 청소년은 언어적인 특성 때문에 원활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학습장애 청소년에 대한 사회 정서적 이 특성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장애, 이 학습장애 학생은 주된 문제가 인지적인 측면에 있다는 겁니다. 인지적인 측면. 그래서 이에 근거해서 학습에서의 결함이 학습장애의 어떤 주요 특징으로 강조되지만 동시에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심리, 정서적 이런 문제를 보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부정적 자아 개념은 어떻게 돼요? 낮은 어떤 좌절의 극복 의지라든지 사회적 위축, 그다음에 사회적 거절과 회피, 열악한 경영 능력, 수행력의 어떤 지체 등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들은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되냐면 사회적인 적용에서의 어려움까지도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습 장애로 인해서 욕구가 좌절되면 어떻게 돼요? 많은 학습 장애 학생들은 사회적 상황에서 이 혼란되고 그리고 그들 자신의 어떤 가치에 대한 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정서 발달은 어떻게 돼요? 비장애 학생들의 정서 발달과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학습장애 학생들이 어떤 그런 사회 정서적인 문제를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들이 사회적 인지 능력에 있어서의 어떤 사회적 인지 능력에 있어서 결함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어떤 것이냐면 상대방과의 대화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 작용 중에 사회적 단서를 잘 해석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감정이나 어떤 느낌, 상태를 잘못 해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성공적인 사회적 어떤 상호작용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 정서적인 문제는 학업 성취에 있어서의 문제로 인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그다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에는 자, 인지지각적 특성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지지각적 특성. 인지지각적 특성은 어떤 것들이냐면 자, 학습장애 학생들은 이 조직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이 결핍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자신의 어떤 생활을 계획하고 구성하는 데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말한다면 인지란 뭐냐면 인지란 사고하고 이 전략을 사용하고 어떤 면에서는 한편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사고하고 전략을 사용하는 이게 뭐냐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다. 문제 해결 능력. 이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습장애가 있는 그 장애가 있는 청소년은 이런 어떤 사고력이 띠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 해결 능력이 여기에서는 이게 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인지 능력의 문제를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요? 기억에 있어도 결함을 보인다는 거죠. 결함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기억에 있어서 빈약한 수행을 보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암기를 위한 이 전략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이잖아요. 암기를 못한 게 순간순간에 기억을 잘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을 우리가 살펴보니까 학습 장애를 지닌 이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서 암기 과제에 훨씬 더 큰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장애 학생들이 사용하는 암기 전략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학습 장애 학생들에게 이와 같은 암기 전략을 사용하도록 어떻게 돼요?
학습시킬 수 있는 이런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습장애 학생은 인지적 결함으로 인해서 사회적 상황을 잘못 이해하거나 그다음에 일상생활의 어떤 기본적 욕구에 반응하는데 어려움을 갖기도 하고 그다음에 타인의 입장을 조망하거나 그다음에 감정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보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학습장애 학생들의 인지 문제는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이나 이 전략들을 이해하고 그리고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 자기 조절 기제를 사용하는 어떤 능력, 이 능력이 뭐냐면 이 초인지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어떤 것이냐면 기억, 인지, 초인지 이런 어떤 세 가지 중에 한 영역에서 문제를 보이면 나머지 두 영역에서도 어떻게 돼요? 결함을 보이기 때문에 학습장애 학생들은 보편적으로 어떻게 돼요? 이 세 가지 영역에서 문제를 보이기도 한다. 기억, 인지, 초인지 이러한 것들 어느 하나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나머지 영역에서도 결함을 보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영역에서 문제를 보인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학습 장애 학생들 중에는 뭐 시각이나 청각 그리고 지각 장애 이런 것들을 보이는 학생들도 이제 있는데 자, 지각장애 장애는 어떻게 돼요? 시각 장애나 청각 장애 이런 그 현상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감각 능력의 정확도도 이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학업 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이제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시각이나 지각 장애를 지닌 학생의 경우 뭐 퍼즐 맞추기나 도형을 기억하는 데 있어서 문제를 보이고 그죠? 문제를 보인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기억력과 암기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글자를 거꾸로 읽거나 비슷한 글자를 혼동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각이나 지각에 문제가 있는 학생은 어떤 면에서는 비슷한 소리를 식별하지 못하거나 언어를 따르는데 어려움을 보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습장애 청소년들은 인지적인 결함으로 인해서 특히 학습적인 측면에서 많은 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청소년들이 앞으로 사회 적응할 수 있는 요소들이 어떤 것들인지 있는 것들도 우리가 한번 이제 또 눈여겨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운동 신체적 특성입니다. 자, 신체 지각적인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이 동작이 어설프고 민첩하거나 꼼꼼하지 못한 부분이 이제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시각이나 운동에 대한 어떤 협응 능력이 낮아서 세밀한 동작을 요하거나 그다음에 지각과 동작 간의 어떤 면에서는 이 협응하는 이 어떤 그 가제 수용 능력 이런 것들이 또래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반응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악 치료 활동을 통해서 뭐 바람직한 행동 조절을 유도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학습 기술 발달을 위해서 행동 조절이 이제 뒤따르거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학습 장애를 이제 이뤄가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행동 조절은 음악 치료의 처음 몇 회기 동안에 성취되어야 하는 어떤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 음악 치료를 통해서 학습장애 학생의 행동 유지 수준이 어느 정도 높아졌다고 생각될 때에 다른 영역의 기술을 습득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활동을 적응을 하면 어떤 면에서는 효과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장애 청소년들은 운동이라든지 이 신체적으로 민첩하지 못하지만 음악 치료 활동을 통해서 바람직한 행동 조절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람직한 행동 조절을 유도할 수 있다. 그래서 학습장애 청소년들은 운동이나 신체적 이런 것들을 민첩하지 못하지만 음악 치료 활동을 통해서 바람직한 행동 조절을 유도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고요. 자, 다음에는 학습 이제 장애에 있어서 이제 학습적 이제 특성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학습장애 학생은 자, 공부를 하는 양에 비해서 성취도가 대단히 저조한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
공부하는 시간은 공부를 하는 시간은 많아. 근데 의도한 과제에 집중하는 시간이 적을 뿐만 아니라 학습하는 이 방법에 대해서 지식이 없거나 그다음에 성취도가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에 대해서 학습장애 학생들의 어떤 그런 이제 특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데 시간이 많더라도 집중하지 못하는 거죠. 이 과제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 적을 뿐 학습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지식이 적기 때문에 성취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우리가 이제 이 자해 청소년의 자아 정체감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그 학습장애 학생들의 특성을 우리가 살펴보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자, 첫 번째는 어떤 것이 있냐면 학습장애 학생은 학습에 있어서 타인의 지시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타인의 지시에 의존한다는 거죠. 타인의 지시에 의존한다. 그러니까 장애가 있는 학생은 타인의 지식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학습장애 학생은 수행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어려움. 이 수행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다. 왜? 어떤 면에서 보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비장애 학생들과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수행하는데 문제 해결을 하는 데 있으면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자, 과제의 변화에 따라서 전략을 적절하게 수정해서 적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략을 어떻게 적절하게 수정해서 적용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렵다는 거죠. 적용하는 게.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어떤 지적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장애인의 지적 능력이 좀 낮다는 거잖아요. 기억력과 어떤 문제 해결 능력, 암기력 이런 것들이 늘다 보니까 이걸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이거를 적절하게 수정하고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자, 언어의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읽기, 쓰기 이런 것들에 어려움을 느끼고, 여기는 90% 이상이 뭐냐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읽기에 어려움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한 어떤 글자가 비슷한 글자가 있기 때문에 읽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90% 이상이 이런 어떤 정신적인 청소년의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거는 70% 이상이 읽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의 상황에 맞는 기술이나 개념을 이해해서 실행하는 능력은 있다. 좀 뭐 부족하지만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한 가지 어떤 기술, 하나의 상황에 맞는 이 기술이나 개념을 이해하는 데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다른 상황에 배운 것을 전이하는데, 전이라 그러죠. 전이. 이거 하나 1 플러스 1은 뭐 2다 그러는데 요걸 더해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런 어떤 반응은 이거는 전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요 기술을 가지고 A, B 해서 이렇게 맞출 수도 있는데 요것만 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게 B하고 이게 전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런 어려움이 이제 있다는 것이고, 자, 이제 여섯 번째는 어떤 것이 있느냐면, 자, 과제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접근보다는 실패를 전제하면서 과제에 접근한다는 거.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성공해 본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실패를 전제로 한다는 거죠. 이 실패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과제에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발달상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데서 오는 여러 가지 어떤 과제 수행 요구는 좌절과 실패와 그다음에 의존성 이런 것들을 마련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실패했을 때 계속적인 실패를 맛보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속적인 좌절감을 맛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좌절감을 맛본 사람은 어떤 면에서 보면 다시 하나 어떤 의욕이 생기질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런 그 좌절감을 맛봤기 때문에. 그래서 조그만 것들에 대한 성공적인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유지시켜서 이런 것들을 끌어내야 된다는 거죠. 더 큰 것으로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지 않을 때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업 성취성의 이 문제는 학습장애의 주요 특성으로 학업상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경우에 학습장애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습장애 학생들 중에 어떤 면에서는 한두 과목의 문제를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습장애 학생들은 어떻게 돼요? 한 과목,
전반에 걸쳐서 성취의 문제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과목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학습 장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이 한 개의 어떤 것이 아니라 어? 여러 가지 어떤 대부분의 교과목에 대해서 이런 가지 이제 마친다는 거죠. 그래서 읽기 영역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는 어떻게 돼요? 단어적인 문제와 본문에 나타나는 정보를 기억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이 학습 전략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아동들은 1, 2년 정도의 지체를 보이고 있고 중학교 진학해서는 어떤 기대치보다 약 3년 이상의 지체를 보인다는 거죠. 이러한 현상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성장할수록 읽기 영역에서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습장애 청소년들은 어떻게 돼요? 글에 대한 어떤 의미 파악과 전달이 원활하지 않아서 학습적인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진행을 하고 또 10분간 휴식을 하고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